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고급 영양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급 영양학 하면은 막 너무 머리 아프죠?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약간 윤곽이 잡혀서 정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이제 스스로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은데 답을 달아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빈칸일 적에는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지 않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별표 같은 거 해놓고 한 번씩 더 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갈 텐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탄수화물은 모든 대사의 중심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지방 문제인데 왜 여기 나와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딱 구분 짓기보다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이쪽 파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같이 세 개 영양소를 같이 하고 있구나 탄단지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조효소거든요. 나왔으니까 오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또 같은 문제를 약간 달리해서 나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조효소, 생화학 부분에서의 조효소를 좀 중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사를 하는 가운데서 조효소의 변화를 좀 꼼꼼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문제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하고 프린트물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낸 문제다라고 보시고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문제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탄수화물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당 내응성을 정의하고 당 내응성이 저하되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적으시오. 당 내응성, 글루코스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포도당을 이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쪽의 성격이에요? 부정적인 쪽의 성격이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잘 이용하는 거를 당 내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내성 이런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기 수가 많거든. 왜냐하면 뭐 약에 대한 내성 이런 감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 글루코즈 톨러런스라고 하는 당 내응성은 생체에서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당 내응성은 생체 내 포도당의 처리 능력 이렇게 간단히 하게 하셔도 돼요. 생체 내 포도당의 처리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당 내응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 당을 잘 처리한다는 것은 혈중에 있는 당이 조직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거나 잘 분해가 돼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거나 이걸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혈중에 있는 그 포도당이 조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슐린의 분비나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할까? 작용해. 분비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거나 분비는 잘 되지만 그것이 세포와의 관계 속에서 잘 처리가 되지 못해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지 못하고 있구나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체 내의 포도당의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에 또 문제나 장애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1-1을 보시면요. 쌍둥이 문제에서 당내성 인자, 그러니까 당내성 인자라는 것은 잘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세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으로서는 나이아신 있고 무기질로서는 크롬이 있고 그 다음에 생체 내 물질로서 비단백성 질소화물로서는 글루타치온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당내성 인자, 뭐 포도당 내성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이고 이건 무기질이고 이거는 질소를 포함하는 비단백성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해서 단백질 할 때 배웠었던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요 글루타치온은 또 어떤 아미노산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글리신, 글루탐산, 시스테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황을 포함하고 우리가 글루타치온 하면 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황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은 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면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탐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글리신은 가장 간단한, 단순한, 그리고 웬만한 생리물질에 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구성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글리신이다. 그리고 얘는 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는 아니지만 이론할 적에 글루타치온의 풀 구조를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스테인이고 글리신이고 글루탐산일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게 내가 외우지는 않더라도 황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시스테인일 거고 가장 짧은 부분은 글리신일 거고 나머지는 글루탐산일 거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자, 2번이요. 아래 내용은 사구체 여과율 지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사구체 여과율 측정에는 GFR 물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물질이 이용이 되는데 이 GFR 물질은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FR 물질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장에서 일어나는 3가지 반응, 기능 중에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 여과인데 여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제흡수가 있고 분비라고 하는 3가지가 신장에서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분비와 제흡수는 안 일어나고 사구체 여과율이니까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것만 일어나는 거라면 그걸로 우리가 그 사구체의 기능을 측정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GFR 물질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눌린입니다. 이눌린. 여러분들 이눌린은 뭐예요?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과당이 막 모여져 있는 거예요. 포도당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것 중에 동물성은 글리코겐. 포도당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것 중에서 식물성은 전분이죠. 그것처럼 과당이 막 축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눌린이란 말이에요. 티오황산 나트륨, 크레아티닌, 우리 크레아티닌 할 때도 했었고 만니톨 이런 것들의 순서대로 의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크레아티닌은 이눌린만큼은 못하지만 측정도 비교적 용이하고 피험자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클리런스 이 제거율은 이 GFR의 임상적인 지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는 이 2줄이에요. GFR 물질들은 혈장에서 무엇과 결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부민인데 단백질이라고 하시면 돼요. 혈장에서 이제 유리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단백질과 결합하지도 않고 사구체에서 무엇만 받으며 여과만 받고 사구체 이외의 세뇨관에서 일어나는 분비도 제흡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되죠. 자, 3번이요. 당류 중에 단맛이 가장 강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감미도가 증가하며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눌린을 구성하는 단순당. 방금 했던 것처럼 과당입니다. 과당. 4번 올리고당과 식이섬유소 락토스가 체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익한 점, 공통된 유익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정장작용입니다. 정장작용을 여기에 나오는 이 물질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유당도 그렇고 식이섬유소, 올리고당. 그래서 정장작용은 이제 단어로 얘기하고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장내 환경 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내 환경 개선. 장내 환경 개선, 정장작용, 이거 완전히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유익균은 많아지게 하고 유해균은 감소시켜주는, 제거시켜주는 능력을 정장작용이라 하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게 해준다라는 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익균의 성장 촉진과 유해균의 성장 억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우리 4-1번에서 이 유익균에 대한 기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한번 볼게요. 틈을. 자,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의 특징과 생리적인 기능 혹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적어봅시다 했어요. 정의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서 뭐 비피더스 뭐 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서 했더라? 어느 과목에서 했었지? 유산균 말고 유산양이라는 거 우리 했었죠. 어느 과목에서 했었지? 응용 영양 사업이라고 하는 것 할 적에 양을 키우는데 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유가 아니고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키우는 양이다라고 해서 그 양을 그냥 양이라고 아니고 유산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유산을 생성하는 균인 거예요. 유산을.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장내에서 당을 분해하여 유산을 생성하는 균의 총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장내에서 당을 분해하여 유산을 생성하는 세균의 총칭. 장내에서 당을 분해하여 유산을 생성하는 세균의 총칭.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일반적으로는 유익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유익균의 총칭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징은 위에서 정의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발효를 통해 유산을 생성할 수 있다 해요. 특징은. 이 유산균의 특징은 발효를 통해 유산을 생성한다. 발효를 통해 유산을 생성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두 개의 정의 속에도 나오고 특징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 몸을 좋게 한다는 건데 그 좋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정장작용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생리적인 기능은 조금 길긴 한데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제가 적으면서 여러분들 이해해 보세요. 유해균을 죽일 수 있는 유산을 분비하는 특성 때문에 유해균을 죽일 수 있는 유산을 분비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성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면역력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유해균을 죽일 수 있는 유산을 분비하는 특성 때문에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면역력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자,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시험에 나오면 첫 줄은 안 쓰셔도 돼.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 유산균의 생리적인 특징을 쓰시오라고 하면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면역력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가 첫 줄에 나와 있는 거지. 이 유산균이 그러한 유산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보면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하는 요구르트를 제조할 때 나오는 물질도 있고 페디오코커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발효버터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익숙하진 않죠. 류코노스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구르트나 발효유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걸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 뭐가 있을까? 락토바실러스균이 요구르트나 발효유 제조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산과 초산을 생성하고 모유의 영양화 장내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비피도 박테리움 군이라고 보면 돼요.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도 박테리움. 이 우리가 생애주기 할 적에 모유에 있는 면역 성분들 쭉 나오죠.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IgG 이런 것도 있고
또 SIGA 이런 것들도 있고 쭉 나와요. 여러 가지 중에 여기 비피더스 균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면역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밑에 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김치에도 유산균이 있고 우유에도 유산균이 있다는 말이 이런 종류는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과 종류를 쓰시오. 자, 프리바이오틱스가 뭘까?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이라고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균이라고 보면 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것의 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유산균을 증식하고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유산균을 증식하고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유산균을 증식하고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장 쉽게 우리가 훅 뱉을 수 있는 말은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식이섬유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대두 올리고당, 식품 속에 있는 걸로 본다면요, 대두 올리고당, 프럭토 올리고당, 뭐 이눌린, 그다음에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두 올리고당, 프럭토 올리고당, 이눌린 또는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로 가서 5번 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빈열량식품이고 고농축 에너지원이며 포만감을 주지 않아 과량 섭취 시에 비만을 초래하고 어린이의 경우에 과행동증을 유발시킨다고도 한다. B1 등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물질을 사용하여 혈당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혈중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고지혈증도 유발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는 치아 부식과 발효성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뭘까요? 설탕입니다. 설탕 혹은 서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설탕에 대한 얘기죠. 설탕은 빈열량식품이고 과행동증 유발을 할 수 있고, 설탕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B1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어느 단계가 많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TPP를 사용하는 단계가 우리가 아는 대사 속에서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될까?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일로 넘어가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열량 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TPP에 해당하는 B1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쪽 대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을 소모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6번. 하루에 2,500kcal를 섭취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소의 양은 우리가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킬로칼로리당 몇 그램? 12g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12g per 1000kcal라고 되어져 있는데 2,500을 먹는다고 하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12 곱하기 2.5를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것 하지 않고 기준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식이섬유소에 대한 표에 보면은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에게서 제시된 숫자가 있죠. 계산하지 않은 거. 그건 뭐였을까? 성인 남자의 경우, 여자는 20. 그거는 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계산을 하면 요식을 따르지만 그 섭취 기준에는 그 표준 체중과 표준 신장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남자는 30, 여자는 20으로 제시가 돼 있구나라고 그거는 구분해서 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7번. 다음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생체 내 물질은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의 형태이다. 간에 저장된 것은 혈당을 상승하는 데 기여하지만 근육에 저장된 것은 그렇지 않다. 마라톤 선수는 체내 저장량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뭘까요? 너무 쉽죠. 글리코겐.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가 하는 그 팀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자꾸 막 그 감독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먹는 게
튀김 이런 걸 자꾸 이제 간식으로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시켜주면 또 막 불만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회장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거를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뭘 했냐면 이 해당하고 TCM 회로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단백질도 물론 이제 근육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난 뒤,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포도당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축적할 수 있는 걸 먹어야 된다, 니네는. 그래서 기름진 건 정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막 졸기지. 그래갖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내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눈만 마주치는 것도 힘을 덜 빼거든. 근데 졸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막 몇 번 해서 반복해서 듣고서 정말 안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애들을 만나갖고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머니, 다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통으로 막 불러.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글리코겐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아 들었구나. 밥 먹으러 가요, 고기 먹으러 안 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들었던 것 같아. 조금 나이가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군인들 격려하시면 글리코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또 8번. 포도당과 결합하여 유당을 이루고 뇌신경에 존재하는 단당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갈락토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1번. 이건 우리가 지질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전에 했던 거 기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당지질을, 우리가 인지질하고 뭐 중성지질, 콜레스테롤은 조금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는데 당지질을 했지만 사실은 약간 멀어요. 그죠? 다른 지질들보다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여기 포도당과 연결된 것은 당지질이죠. 당이니까. 근데 이 물질이 우리가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건데 어떤 물질이 구조 내에 포도당과 갈락토즈가 한 분자에 포도당 또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락토즈가 한 분자에 포함되어져 있는 당지질을 말하는 총체적인 명칭은 뭘까요? 세레브로사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세레브로사이드. 세레브로사이드를 그러니까 메인은 지질이에요. 지질 속에 포도당이 하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갈락토즈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세레브로사이드라고 하고 구조 속에 갈락토즈가 아니라 포도당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 그 다음에 구조 내에 포도당이 아니라 갈락토즈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갈락토세레브로사이드예요. 근데 갈락토세레브로사이드가 더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이제 더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는 곳에 이 당지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뇌나 신경 세포막에 이 갈락토세레브로사이드가 많이 존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가볍게 쓴 책에 보면은 이 말을 뇌와 신경막에 많이 존재하는 것은 그냥 세레브로사이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갈락토세레브로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질과 결합도 할 수 있다.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지방의 불완전 연소로 케톤증이 유발하게 되었을 적에 섭취하면 그 증상이 완화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9-1번을 빔을 올리면 좋겠는데 지금 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냥 그림으로 보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잠깐 볼게요. 9-1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자체가 지금 뭘가 만들어지는 과정일까요? 중간에 나오는 효소 이름을 보세요. HMG 코에이 합성 요소라는 것이 있고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HMG 코에이 분해 요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외웠었죠. HMG 코에이 라이아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라이아제는 쪼갠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되는 것이 이제 중간에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케톤체예요. 똑같은 과정을 오다 요 다음 단계에 HMG 코에이 리덕타제는 효소가 관여를 하면 뭐가 될까? 콜레스테롤로 가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근데 뭐지 하고 있다가 효소 이름을 보고
유추해서 이 과정은 지금 케톤체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케톤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첫 번째 보면 1번에 해당하는 이 구조물질은 두 개가 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물질이 뭘까? 아세틸코에예요. CH3가 하고 O하고 S코에 붙어 있으면 이 아세틸코에인데, 시작할 때 아세틸코에 두 개가 먼저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 코에가 각각 하나씩 있었으니까 두 개였겠죠.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코에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두 번째 거의 이름이 뭘까? 아세토 아세틸코에예요. 아세토 아세틸코에. 제일 위에는 아세틸코레이, 그 다음은 아세틸코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옆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1번이라고 합니다. 1번이 뭐였죠? 아세틸코에이가 들어와요. 그러면 요 단계까지 오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몇 개 들어옵니까? 3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들어와서 3번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여기서도 코에이는 버리고 결합이 되는데, 3번 물질은 탄소수가 그럼 몇 개일까? 아세틸코에이는 탄소수가 몇 개예요? 2개. 2개짜리가 지금 몇 개가 합체가 됐어요? 3개. 그러면서 코에이 2개를 버렸잖아. 그런데 탄소수는 그럼 몇 개일까? 4개라니. 어떻게 2개 버린 건 코에이의 C는 탄소가 아니야. 그냥 코야, 코. 그러니까 탄소는 6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들어진 3번의 이름이 뭐냐면 HMG 코에이예요. 그래서 얘는 2개고, 한 단위로 본다면 탄소수가, 얘는 한 단위로 보면 4개였었고, 얘를 한 단위로 보면 6개가 된 거지. 그죠? 얘가 2개짜리인 아세토 아세틸 코에이가 되고, 이 안에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6개짜리인 HMG 코에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HMG 코에이고, HMG 코에이에서 분해 효소에 의해서 네 번째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옆으로 빠져나간 거의 형태가 이름이 뭘까? 오른쪽으로 화살표 노랗게 옆으로 빠져나간 것의 이름이 뭘까? 아세틸코에이가 나간 거예요. 그럼 아세틸코에이가 나갔으면 지금 HMG 코에이 안에 코에이가 몇 개 있었습니까? 코에이가 몇 개 있었습니까? 한 개 있던 걸 얘가 2개짜리가 갖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에는 코에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얘의 이름은 여기에서 이거하고 똑같은데 얘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뭘까요? 아세토 아세테이트인 거예요. 그것의 물질은. 아세토 아세테이트라고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케톤체의 첫 번째 1대장이에요. 걔가 시작할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것이 아세토 아세테이트.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만들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만들어진 6번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 5번으로 빠져나온 것은 아세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토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면 아세톤과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세틸코에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마저 써본다면, 5번은 아세톤, 6번, 7번은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뭐예요? 케톤체입니다. 케톤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4번에 해당하는 아세토 아세테이트는 탄소수가 몇 개인지 세보세요. 4개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와서 그 아세톤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초록색으로 CO2가 나갔죠. 그럼 얘는 몇 개일까? 3개가 되고, 오른쪽으로 나간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는 여전히 4개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담석은 담즙에
담즙산과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물질 사이의 용해성 차이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담즙산의 용해도와 담석증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시오. 그래서 정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것에 대한 개념을 하려면 담즙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담즙산,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 셋만 있습니까? 아니죠.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거. 생각 하나도 안 나? 한 개만 얘기해봐 제발. 빌리루빈 좋아. 한 개만 더 얘기해봐. 어? 그러면 이제 힌트를 주면 포도당에서 유래된 어떤 물질이야. 빌리루빈 아까 했고 포도당에서부터 유래된 어떤 물질인데 담즙의 구성 성분이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물질인데 이것이 담즙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 담즙이 하는 일이 뭐 유화 이런 것도 있지만 담즙에 있는 물질들 중에는 해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온다 그랬지. 뭐가 있을까? 글루쿠론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글루쿠론산도 이 담즙의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요 다음번 문제에 나오니까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고 할 적에는 용매와 용질이 있는데 이 용매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담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녹아야 할 물질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고 잘 녹게 도와주는 물질이 인지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적어야 담석증이 안 생길까?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아야 되고 뭐가 가장 많으면 좋을까? 담즙산이 가장 많아야 돼. 물이 가장 많아야 소금을 얼마든지 넣어도 다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에 해당이 되는 콜레스테롤은 적으면 좋고 물에 해당이 되는 담즙산은 많으면 좋고 얘네들을 잘 섞어지게 하는 인지질은 또 적당히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담즙 구성 성분 중 담즙산과 인지질이 콜레스테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면 담즙 구성 성분 중 담즙산과 인지질이 콜레스테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용해성이 증가하여 무엇을 예방할 수 있다? 담석 생성을 예방할 수 있다. 담즙의 구성 성분 중 담즙산과 인지질이 콜레스테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용해성이 증가하여 담석 생성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담즙산은 무엇이 변형돼서 만들어진 겁니까? 콜레스테롤이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변형인 담즙 그리고 원래 물질인 콜레스테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즙 자체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1번 볼게요. 소화 대사에서 담즙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화작용이고 또 하나는 중화작용이에요. 얘가 약간 약알칼리거든. 그래서 담즙이 분비가 되면 위산에 의해서 산성화되어져 있던 그 유미즙들이 어떻게 돼? 약간 중화가 되는 거예요. 중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크게는 세 군데인데 정확하게 세 군데인데 이제 두 군데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담즙 또 하나는 췌장에서 나오는 액도 중탄산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이걸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막 세포에서도 중탄산염이 좀 나오죠. 그것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식이섬유소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외우시오. 식이섬유소는 포도당의 무슨 결합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베타1사 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타1사 결합. 식이섬유는 베타1사 결합으로 되어져 있고 소화관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배설이라고? 농도를 한다면 농도를 빼먹었네.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저하시킨다. 저하하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칼슘과 철분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한다 혹은 방해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칼슘과 철분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한다. 자, 옆으로 가서 12-1번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에서. 그림에서 A, B를 정의하고 각각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와 최종 생성물의 이름을 적고 그 구조가 기역, 니은 중에 무엇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했습니다. 자, 스몰 a는 뭘까? 뭐 우리가 모르더라도 밑에 알파 14라고 적혀 있죠. 이건 뭘까?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전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구조가 너무 단순하죠. 쭉 이렇게 사슬처럼 쭉 하나로 된 것은 우리가 아밀로즈라고 얘기를 해요. 일사니까. 근데 베타 일사 결합으로 쭉 한 줄로 연결된 B는 셀룰로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의 이름은 A는 아밀라제일 것이고 B는 셀룰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나오는 분해 산물의 이름은 A는 만들어지는 것은 이 효소에 의해서 최종 생성물은 둘 다 글루코즈가 되는 거죠. 둘 다 글루코즈가 되는 겁니다. 글루코즈가 되는데 그 기역과 니은을 봤을 적에 아밀로즈가 분해돼서 만들어진 것은 기역에 해당이 되고 셀룰로즈가 분해된 것은 니은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알파와 베타예요. 밑으로 마지막에 있는 1번에 있는 OH기가 밑으로 떨어져 있느냐 구조가 위로 올라가 있느냐의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이 둘 다가 분해가 되면 결국은 포도당이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위 문제에서 언급된 두 효소 중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는 효소는 셀룰라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지가 않습니다. 12-3번 체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당 분해 효소들은 당류의 베타 결합을 쉽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 셀룰로즈도 베타 결합이라서 우리가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베타 결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유일한 효소의 이름은 뭘까요? 락타제예요. 락타제이고 락타제는 어떤 당을 분해합니까? 유당이죠. 유당의 결합을 보면은 얘가 베타 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베타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가 바로 이 락타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13번 보겠습니다. 포도당 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 어떤 회로와 관련이 있는지 적으시오. 포도당 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격심한 운동 시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격심한 운동 시 에너지를 공급하는 포도당 대사.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던가? 극심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적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야지 되는 상황에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회로가 뭐예요?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과정도 이제, 원래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르부산에서 젖산까지 가는 혐기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격심한 운동을 할 적에는 이 해당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르부산까지 오고 나서 산소가 공급이 돼서 그 다음 단계인 아세틸코에로 넘어갈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유기적인 유산소적인 무기적인 아니고 유기적인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과정에다가 유산소적인 것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당 자체는 피르부산에서 젖산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해당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무산소적인 걸로 이해를 해라, 혐기적인 걸로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심한 운동 시 에너지 공급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무슨 회로가 있을까요? 글루쿠론산 회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글루쿠론산 회로라는 것이 포도당으로부터 글루쿠론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말해주는 건데, 이 글루쿠론산이 우리가 앞서서 담즙을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많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기능 중에서 저 밑에 가면 해독작용이 있어요. 근데 포도당이 하는 건 아니고,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 유래된 물질은 글루쿠론산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의 기능에 1번을 줄 수는 없고 자리를,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은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글루쿠론산 사이클 혹은 회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산소의 공급이 부족할 때 혐기적인 대사. 이것도 해당 과정이죠. 이것도 혐기적인 해당 과정. 그렇죠? 그 다음에 핵산 합성에 필요한 리보스를 공급해주는 회로는 5탄당 인산회로이다. 자, 14번. 다음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질환인지 정의하시오.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될 때 생깁니다. 락타제 파우더를 우유에 첨가해서 하게 되면 락토즈 90%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주로 노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번 그림인데 A와 B에서 어떤 식이섬유소가 들어왔을 적에 이런 변을 보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식이섬유 섭취에 따른 변의 성상이다. A와 B가 어떤 식이섬유인지 정의하고 이 식이섬유소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생리적인 기능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휘발성 지방산이 이제 많이 생성되는 게 A고 B는 휘발성 지방산은 적게 되고 또 변이 나왔을 때 보면 A는 박테리아 덩어리가 많고 섬유소 찌꺼기는 적고 또 B는 섬유소 찌꺼기는 많고 박테리아 덩어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글을 보면 대장이나 미생물균에 의한 광범위한 발효가 일어난다. 여기서는 최소한의 발효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A는 어떤 식이섬유일까? 수용성 식이섬유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변의 성상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B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A에 해당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능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당연히 변비 예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감소 효과,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16번. 다음 대화를 읽고 해당되는 선생님의 답변의 빈칸을 기술하시오.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묻죠.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해지면 체내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케톤체는 어떤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에서 생겨진 것인가요? 그러면 답은 지방이죠. 그렇다면 이 어떤 대사를 통해서 케톤체가 합성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엄청 괴롭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서 찾아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얘기를 하죠. 체내의 지방은 무엇으로 분해된 후 지방산으로 분해된 후에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코에이를 생성할까요? 베타산화죠. 베타산화를 통해 아세틸코에이를 생성하지만 무엇이 공급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떤 성분이 부족해져서 옥살로아세트산. 옥살로아세트산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당신생의 기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TCA에서 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지질의 기질로 사용됨에 따라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로 대사되지 못하고 상호 축합 반응을 통해서 합성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체내에 케톤체 생성을 중단시키려면 어떤 식사를 하면 될까요? 어떤 식사입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되죠. 탄수화물.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면 무엇이? 옥살로아세트산이 당신생을 위해서 TCA 회로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 누구와? 아세틸코에이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해서 이제 케톤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무엇의 기질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당신생의 기질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TCA 회로를 돌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아래 내용은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인가? 기억. 포도당 대사 중 피루부산으로부터 생성이 되고 지방 분해 과정에서도 생성이 되고 케톤체나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전구체로도 이용이 된다. 뭡니까? 아세틸코에이에 대한 설명이죠. 자, 18번. 해당 과정에서 젖산탈수소 효소에 의해 피루부산으로부터 생성이 되며 근육 내에 축적되므로 모세혈관을 막고 근육이 팽창되어 혈액이 정체되거나 흐름이 나빠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 근세포 내에서 해당 물질에 필요한 분해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서 근세포가 산성화되고 근육의 운동성이 현격하게 저하됩니다. 어떤 물질일까요? 젖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젖산만 했는데 첫째 줄에 벌써 이제
답이 나왔죠. 젖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그 피루부산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물질이 혈행을 막으면서 근육의 이제 여러 가지 생리적인 대사를 억제하면서 피곤을 주게 한다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아래 그래프는 특정 영양소 섭취에 대한 연차적인 추이표입니다. 이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성인 기준에서 두 가지 섭취 기준과 그것을 설정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시오. 이거는 1960년대에는 400g 정도 먹다가 2000년대 오면서 300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30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지금 우리 탄수화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인 거지. 이 그래프가 3개가 나와요. 탄단지에. 그러니까 그 양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탄수화물을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두 가지 지표를 설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뭘까? 에너지 적정 비율. 또 하나는 평균과 권장이 설정됐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 적정 비율은 어떤 수치로 지정해놨어요? 55에서 65%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왜 55에서 65%라고 했어요? 55에서 65가 되기 전에 70이었어요. 이게 한번 2015년에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게 70이었어요. 끝에가 상한이. 근데 그게 65로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왜 70에서 65로 떨어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70 이상 섭취했을 경우에 많은 질환에 노출될 것이 많다는 보고서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걸 정리를 해보면 탄수화물 70% 이상 섭취 시 탄수화물 70% 이상 섭취 시 당뇨,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무엇을 근거해서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적에 탄수화물 70% 이상 섭취 시 당뇨나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에 근거하여서 55에서 65로 정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섭취 기준이 평균과 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성인에게 있어서 몇 그램? 100g. 권장은 130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과 130의 근거는 뭡니까? 네, 눈이 막 흔들리고 있지 지금. 앞에 우리가 영양 교육도 했고 생애주기 함식을 다 했어.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거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우리가 연구자 토론회도 아니고. 그게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근거로 100으로 잡았다는 것은 딱 명시를 했다고. 뭐냐면 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이 100이기 때문에 100으로 정하겠다. 근데 100으로 정했더니 케토시스가 예방이 되더라. 그런 건 이제 따라오는 증거였던 거예요. 케토시스를 예방하려고 100을 잡은 건 아니에요. 100을 잡았더니 그런 예방 효과들이 같이 따라오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 100과 권장 섭취량 130은 뇌에서 사용되는 포도당의 양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탄수화물을 두 가지 지표로 제시를 했던 이유와 그 수치와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A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답변을 기술하시오. 식이섬유소는 만복감을 유지시켜 주어 열량식품의 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체중 관리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리적으로 섭취를 감소시켜 체중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열량 영양소의 이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열량 영양소가 뭡니까? 탄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의 답은 탄단지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단지의 이용에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소가 여기서 다른 영양소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탄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탄단지 영양소들의 소화와 흡수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냥 예시로 준 거예요. 겔 형성에 대한 식이섬유소의 영향, 단쇄지방상이 주는 탄단지의 소화 흡수에 관련된 영향을 정리를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겔을 형성하면서 탄단지 소화 흡수에 어떤 영향을 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에게 영향을 다 미쳐요. 어떻게? 겔을 형성하게 되면 걔네들이 거기에 품어지게 돼. 겔은 물 같지가 않잖아요. 끈적거린다는 감이 있죠. 그러니까 얘의 이동성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막세포까지 이동을 잘 못해.
점막세포가 뭐냐면 흡수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음식물 덩어리 속에 식이섬유소가 있어서 겔과 섞여 있다면 그 속에 있는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 흡수되는 그 세포까지 이동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는 동안에 도착했더니 어디야? 아, 배변이 돼 있네, 내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가 위에서 12지장으로의 더딘 이동. 이게 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오는 속도도 더뎌집니다. 위에서 12지장으로의 더딘 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로 소화 효소에 접근이 어렵다. 소화 효소도 겔을 뚫고 음식물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음식물로 소화 효소에 접근이 어렵다. 세 번째는 소화작용이 일어난 후 흡수세포까지의 더딘 이동. 소화작용이 일어난 후 흡수세포까지의 더딘 이동. 그러니까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더디고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서 소화효소가 막 왔는데도 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효소가 그 음식물에 있는 뭐 전분까지 접근하는 것도 더디고 어떻게 해서 소화가 됐다 하더라도 겔가 흡수세포까지 다시 오는 것도 더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겔 형성으로 인해서 탄단지의 소화 흡수 과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쇄지방산에 의한 영향은 단쇄지방산이 소화 효소들에 대한 활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하시킴으로 이 소화 흡수를 저하시킨다. 활성을 저하시킴으로 열량영양소의 흡수를 억제시킨다. 열량영양소의 흡수를 억제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화 효소가 나왔는데 이것이 단쇄지방산에 의해서 식이섬유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쇄지방산이 이 효소들이 잘 일을 못하게끔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소가 이 그 열량영양소에 미치는 영향은 한 가지인데 소화 흡수를 잘 못하게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근데 하나는 겔을 형성해서 억제를 하게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식이섬유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적인 물질인 단쇄지방산이 그 효소들의 활성을 억제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영양소를 약간 이용해 억제시키는 역할을 식이섬유소가 한다. 그래서 결론은 얘가 위에서 얘기했던 게 학생이 체중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소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물리적으로 덜 먹게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사 측면에서도 탄단지의 이용에 저해 역할을 주면서 그 이제 뭐죠 살찌고 이런 비만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는. 자, 그 다음에 20-1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이거는 이 교재와는 달리 식이섬유소의 체내 작용에 대한 건데 옆에 있는 것 왼쪽은 질병이고요. 가운데는 역할, 체내에서 작용이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섬유소의 역할이 포만감 증가, 영양 밀도 감소,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음식물의 저작 시간을 증가시키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물의 대장의 통과 시간을 장축시키고 체내 영양소 이용의 저하로 상대적인 에너지 섭취 감소 효과가 있다. 지금 여기 말했던 네 번째가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던 열량 영양소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내의 이런 작용과 식이섬유소의 역할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요 첫 번째 칸에서는 비만이죠, 비만.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은 식이섬유소가 하는 일은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예방. 그래서 예방은 미생물에 의한 독성 물질을 감소시킨다. 식이섬유소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발암물질과 대장벽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해시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대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그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속도니까 단축도 되지만 속도는 증가시켜도 되죠. 10km/s보다 20km/s가 더 빠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증가라고 나는 썼다는 거지. 대장 통과 속과의 증가 및 배설을 촉진한다. 이건 대장암과 관련된 식이섬유소의 기능이고 개실증과 변비는 예방을 하고 이 체내에서의 작용은 장벽의 내압이 어떻게 돼서 장벽의 내압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다는 것은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야. 힘을 왜 많이 주냐면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비어 있다는 말은 식이섬유소가 적다는 뜻이지. 그죠? 볼륨에 대한 얘기니까 식이섬유소를 먹으면 장벽의 내압이 낮아져, 감소돼. 낮아져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벽 내압이 낮아도 잘 흐르는 거예요. 힘을 덜 줘도 잘 흐르게 됐다는 것이 장벽 내압이 낮아졌다는 것이고, 통과 속도가 그럼 어떻게 될까? 빨라지는 거죠. 장벽의 내압이 낮아져 통과 속도가 빨라지고, 또 식이섬유소는 이 변비에 관해서는 보습력이 높아져 변이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복 혈당치를 저하시키고 포만감 유지, 요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필요량 감소, 식후 고혈당 예방, 위장을 비우는 속도가 늦어지고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지연 및 억제. 요 두 번째가 오늘 답을 썼던 그 내용이에요. 그 20번 문제 있죠. 기출 문제 말고 프린트물에 열량 영양소 이용을 억제한다는 게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지연 및 억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아까 우리가 길게 썼던 게. 요거는 당뇨에 대한 이야기다. 당뇨병. 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 담즙산 배설, 이제 재흡수하지 않고 배설시킨다.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 저하시킨다. 담즙산과 결합하여서 재흡수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장에서는 TG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시키죠. 이 세 번째 게 아까 답에서 썼는 이유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그런 이유에서 열량 영양소의 이용을 억제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